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대학교 명예교수 신중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화주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7차례 정도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강의가 왜 지금 공화주의인가이고, 두 번째 강의는 헌법과 공화주의, 세 번째 강의는 공화주의와 민주주의, 네 번째 강의는 공화주의와 자유주의, 다섯 번째 강의는 공화주의와 법의 지배, 여섯 번째 강의는 공화주의와 경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화주의 사상가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화주의에 대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유주의니 민주주의니 사회주의니 이제 이런 개념들은 상당히 익숙합니다만은 공화주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 얘기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공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공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여러 학회에서 공화주의를 논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정대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에 따라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나와 있는 기사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공화주의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유주의도 스스로 위기에 봉착을 했고 또 민주주의 또한 위기에 봉착했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에 그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이념을 다른 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공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신문 칼럼도 공화주의에 대한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또 국회에서도 왜 지금 공화주의인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토론회도 열고 그랬습니다. 지금 몇 년 전 이 얘기입니다만은 현재 미국의 유명한 공화주의 철학자인 패티시 한국에 와가지고 연세대학교 교수하고 대담도 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의 계엄 선언 이후로 이제 대통령이 물러나고 또 민주화 이후에 공화주의와 개헌이라고 하는 그런 또 주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87 체제가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87 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뭔가 그것을 짚어서 공화주의적 요소를 가져와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주 최근에 월간중앙에 한신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는 윤평준 교수가 기자하고 회담한 그것이 기사가 났는데 보니까 분열과 정오의 정치를 넘어 공화혁명으로 가야 한다 라고 해서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분열과 정오, 되게 적대 정치라고 이걸 부르죠. 이것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윤평준 교수는 공화혁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윤평준 교수가 얘기하는 공화혁명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공화주의의 가치 아니면 공화주의의 정신 그런 것을 가져가지고 아주 혁명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화주의가 다시 소환되는 이유는 폭정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폭정을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보지 말고 한 사람이나 아니면 다수가 힘을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통치를 하는 행위라고 할까요? 그것을 폭정이라고 부릅니다. 대개 우리 이제 폭정 얘기하면은 옛날에 잘못된 왕이라든지 또 독재자를 연상합니다만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의 폭정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의 폭정과 다수의 폭정을 다 경계한 것이 공화주의다. 이렇게 해서 폭정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공화주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폭정 종식을 위해서 공화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에 어떻게 이제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 상당히 입장이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리의 정치, 시위.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떤 중요한 사안이 등장하면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와 데모하는 거는 민주화 이전부터 되게 우리의 습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87 체제를 불러온 민주화를 불러온 그 힘이 거리의
시위, 다수의 시민들이 자기 주장을 정상적인 방식으로 펼 수 없으니까 거리로 나와서 자기 주장을 한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민주화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적 전환점을 시위가 마련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라고 하는 것이 어느 시점에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참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정상적으로 국회라든지 정치 영역에서 풀지 못하고 거리로 뛰쳐나온 사람들의 함성으로 풀린다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지 않은 관례고 정치 행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위 문화가 우리의 근대 사회를 바꾸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시위에 희망을 걸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만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시위의 정치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합리적인 토론과 타협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여전히 또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우려스럽게 보는 시각도 있고 또 그 시위가 어떤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기대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정된다고 하면은 이 시위 문화는 끝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심각한 갈등들을 참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갈등은 물론 이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회가 동질적이 아니면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갈등 자체가 심각한 것도 문제입니다만 이 갈등이 폭력으로 가지 않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더라도 이것이 어느 도를 넘게 되면 상당히 사회적인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우리가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뭐 2, 3년, 4, 5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적 갈등이 역대 최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20년 전부터 우리나라 사회 갈등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높다는 통계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등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 또 정치권에서는 이런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좋지 않은 행위들도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사회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많이 논의가 됩니다만은 실제로 보게 되면은 사회 통합보다는 사회가 더 갈등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또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공화주의적인 가치를 도입함으로써 이 갈등이 해소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소득과 부의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60년대, 70년대에는 부와 소득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가난이 문제가 됐습니다.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에 등 떠시고 배부르게 먹는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만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먹는 문제는 대체적으로 해결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민소득도 뭐 환율에 따라서 오락가락하긴 합니다만은 3만 불을 훨씬 넘어서 거의 소득으로 본다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도달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이에 소득과 부가 양극화되어 있다, 치우쳐 있다는 얘기죠. 20대 80의 사회라든지 또 아니면은 1대 99의 사회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소득과 부의 양극화가 심각하다. 이거는 뭐 비록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득과 부가 양극화된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경제의 세계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주도의 경제이기 때문에 세계 시장으로 나가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시장의 구조 자체가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술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문직에게 유리한 거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게 되고 돈을 버는 사람은 더 잘 벌게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소득과 부의 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고, 이것이 경제적으로 본다고 하면 더 완화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앞으로 AI가 나오고 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소득과 부의 양극화는 더 심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소되는 게 좋지만은 이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 것인가, 이런 이제 경제적인 정책 문제가 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이 부의 양극화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뒤처진 사람들이 계속 뒤처지지 않고 어떻게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이걸 뭐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 해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심각하게 이제 사회적으로 다루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패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부패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에 대한 증거를 파악하기는 참 힘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요즘 이 투명 사회가 되면서 이전에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없던 것이 아니고 있던 것이 드러나서 부패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건지, 아니면은 새로운 부패가 생기는 건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는 썩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 뭐 조사에 의해서도 80%가 넘는 시민들이 우리 사회가 썩었다, 공정하지 못하다, G20 국가 중에 가장 부패한 국가다 대한민국이. 이래서 이 부패를 없애는 그 방법 해가지고 우리가 한때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거 법을 제정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법적으로 제재를 했습니다만은, 저것도 이제 거의 잊혀져가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물론 뭐 좀 작동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서로 이권을 주고받는 이제 이런 부패도 있고, 공화주의에서는 정치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지 않을 때 그것도 일종의 부패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극단적으로는 시민들이 공공의 이익이라든지 공익을 위해 헌신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도 일종의 부패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화주의 부패 개념은 좀 다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공화주의가 부패에 경고를 보내는 것은 현재의 부패를 제거하고 정치라든지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시해주는 그런 역할이 이제 공화주의 부패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 부패, 정당 정치의 부도덕한 부패가 국민들의 울분이 가장 컸다. 이거는 뭐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그 울분을 키우는 것이 정치적 부패다. 정치인들이 그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계속 국민들에게 어떤 그 걱정을 끼치는,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가 제대로 가려고 하면 정치인들이 공익을 자신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설정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떤 거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공화주의에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공화주의가 자유주의나 보수주의나 공산주의나 민주주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공화주의라고 하는 것이 범주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하나의 정치 사상으로서의 공화주의는 상당히 서구 역사에서도 오래되어 있고 또 최근에 새로운 모양으로 재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정치 이데올로기다, 정치 이념이다, 이렇게 보면서 공화주의가 중요시하는 가치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자유라든지 시민의 미더, 셀프 거버먼트, 자치, 그 다음에 정치적 독립, 그리고 공동선의 추구다. 정치 사상 사전에서 공화주의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도 뭐 다른 정치 사상 사전인데요. 거기서도 공화주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데 뭘 강조하는가 하면은 정부가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지. 이거는 뭐 굳이 공화주의가 아니더라도 이거 부정하는 이념은 아마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공동선이 무엇이냐에 대한 생각은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치의 제일 목적은 공동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를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공공적인 미덕이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자유주의에 대한 반론인데 좋은 사회를 위해서는 개인들이 좀 희생을 해야 된다. 공동이익을 위해서 이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와
시민적 권리를 보존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상당히 좀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스탠포드 철학 사전에 나오는 이 얘기는 이것도 다 비슷합니다. 처음에 그 공화주의 사상가들을 조금 설명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앞에서 이 얘기한 것도 비슷합니다. 공화주의의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시민의 미덕, 이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민들의 정치 참여. 그리고 요거는 좀 다르게 또 이제 부패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공화주의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혼합정이라고 얘기합니다. 혼합정의 어떤 이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법의 지배 같은 것을 강조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화주의의 가치로 지적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철학 사전, 정치학 사전에서 얘기한 그 공화주의를 의 기본적인 그 가치를 얘기하면은 시민의 덕성, 법의 지배, 혼합정, 자치, 비지배 자유. 이건 이제 최근에 나온 패티스의 주장입니다. 공동선을 추구하는 나라, 그 다음에 정치적 독립, 시민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 시민의 자유, 시민의 법적 권리, 또 나아가서 애국심,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공화주의의 근본 가치인데, 이것들이 이제 많은 부분들은 자유주의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쪽으로 흡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공화주의의 근본적인 가치고 본래적 가치라고 보기 힘든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초적으로 이런 가치를 우리가 이제 공화주의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공화라고 하는 것이 민주자유하고 대립적 개념이 아니고 민주와 자유를 통합할 수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해서 공화주의를 학대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양자하고 비교해서 이게 상위 개념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공화와 민주는 서로 대립적이고 때때는 손을 잡기도 하고, 공화주의는 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것이 같은 이데올로기의 범주에 속하기도 하고, 또 공화주의를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자유와 민주를 통합할 수 있는 어떤 그 가치 아니면은 이념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화주의라는 것도 대단히 복잡한 개념이어서 해석도 상당히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지금 우리 시대에 다시 공화주의가 논의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